제줄라 켈러도 마찬가지였다. 헬렌 켈러죠. 그녀가 자서전에서도 밝혔다시피 그녀의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유추였다. 자, 유추가 뭐예요? 유비추론하는 거죠. 우리 배웠지? 유비추론이 뭐 하는 거예요? 유사성을 바탕으로 잘 모르는 것을 이해하는 거지. 그지? 이게 유추란 말이야. 자, 가정교사였던 애니 설리번이 물에 대한 욕구와 느낌을 가지고 연상해서 그것을 표현해보라고 가르친 직후에 켈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감촉과 냄새로부터 어떤 인상이 떠오르는지 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 물건 저 물건을 가지고 시험해볼 수 있다. 이 감각들이 내게 무수한 개념들을 공급한다는 것을 알고 무척 놀랐다. 뭘 공급해? 감각 경험을 통해서 뭐 한다? 개념을 공급한대. 개념을. 얘는 중요하게 보는 게 이 개념인 거죠. 개념하고 유추적 상상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그것들은 내게 시각과 청각의 세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줬다. 얘는 시각하고 청각이 없었잖아요. 그지? 근데 그 단서를 제공해 줬대. 켈러가 장애인이면서도 유추할 수 있었던 것은 보고 들을 수 없었던 것과 모르는 거지, 이거. 맛, 냄새, 느낌으로 알았던 것들 사이에서 수많은 연상과 유사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각할 수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의 유사성을 만들어내는 일은 켈러가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광범위한 정보를 습득하는 주요한 도구가 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기분이 좋아지는 향기의 종류와 농도를 관찰한다. 이것은 다양한 색의 종류와 색조에 내 눈이 어떻게 매혹당하는지 상상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 나는 생각의 빛과 한낮의 빛 사이의 유사성을 추적한다. 그러고 나면 인간의 삶에서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예전보다 더 뚜렷하게 인식하게 된다. 저는 빛을 못 보잖아. 그치? 근데 이것을 그 다음 나는 생각의 빛과 한낮의 빛 사이의 유사성을 추적하거든요. 이미 점자로 읽으면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사실 간접 경험이지만 그녀에게는 이와 비슷한 유추로 가득 차 있다. 켈러가 듣지 못하면서 말을 배웠다는 거, 보지 못하는데도 읽고 쓰는 능력을 익히고 순전히 점자만을 통해 몇 개국어를 읽을 수 있었으며 사람의 생각에 관한 설득력 있는 글을 썼다는 것, 그리고 보고 듣는 세계와 이것이 차단되는 세계 사이, 자기가 보지 못하는 세계죠. 다리를 놓았던 것은 유추적인 상상력이 실제 작동에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정보다. 자, 한번 봅시다. 감촉과 냄새로부터 어떤 인상을 얻어요? 감촉과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목이 말라. 목이 말라. 이거 뭐예요? 갈증을 느꼈지? 그지? 경험을 했죠? 이 갈증에 이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이 말라 라고 할 때 점자로 된 카드를 하나를 받아. 갈증, thirsty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을 줘. 물컵에다가 갈증을 막 느낄 때 물을 줘요. 그래서 물을 샥 마셔요. 그런 경험을 했죠. 그럴 때 아까 갈증이라는 단어를 개념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지? 경험으로 또 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학습을 한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얘한테 다른 문장을 하나를 더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봄인데 가물어서 밀들이 갈증을 느껴. 이런 표현을 줬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밀이야? 눈에 보여? 보이지도 않고 자기가 밀도 아니까 직접 모른다고. 요것을 예를 들어서 밀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소나기가 내려. 소나기는 물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촉촉하게 적셔주면서 얘네들을 목을 달래주고 있어. 이런 표현을 읽었다고 해요. 이해를 하겠어 못하겠어요? 그것을 이해를 하는 거죠. 뭘로부터? 자기가 경험했던 이런 유사성을 이 경험과 유사한 상황에다가 이것을 경험했던 것을 적용해가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유추를 하는데 매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갈증이라는 단어, 물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가 있는 거죠. 그지? 이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것을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갈증이라는 단어가 없다면은 밀밭이 목이 말라해 라고 하는 표현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목이 마르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써야 돼. 물이 부족해 이런 말을 써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럼 목이 마른 것이 물이 부족한 건지 아닌지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거예요. 프레스 언어에서는 이렇게 돼요. 다른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지? 근데 우리가 개념을 통해서 이해할 때는 다른 것들 속에서 공통점을 뽑아내서 하나의 상위 개념으로 만드는 거죠. 얘네들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지. 아까 그거 하기 전에 소나무라고 하는 거, 미국에 있는 소나무, 미국에 가서 직접 보지 않아도
우리가 소나무라는 개념이 형성이 돼 있어요. 우리 아직 경험을 못했어. 우리나라에 있는 소나무밖에 못 봤단 말이야. 그런데 미국에 가갖고 소나무를 한 그루를 딱 봤어. 그러면 우리는 딱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소나무다. 이것은 소나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죠. 그지? 우리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개념을 그 개별적인 사물에 적용해서 이해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지? 갈증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갈증이라는 개념을 다시 적용을 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만들어냈을 때 상위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아까 저쪽 강의실에 있는 저 학생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가서 딱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인간, 학생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고. 그지? 한 번도 안 봤어도 알 수 있어. 그 친구들은. 가서 처음 경험을 해봐도. 왜? 뭐 때문에 그게 가능해? 개념 때문에 가능한 거야. 개념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개념 때문에 소통도 가능한 거예요. 그지? 예를 들어서 동욱이가 어제 피자를 먹었다고 합시다. 슈퍼스프링 피자를 먹었어요. 근데 슈퍼스프링 피자가 우리가 어떤 건지 알지? 베이컨 피자를 먹어서 베이컨을 먹었다. 그럼 이제 베이컨이 뭔지를 알잖아. 그런데 푸네스처럼 그지? 우리가 베이컨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알고 있고 슈퍼스프링 피자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소통이 되는 거야. 너 맛있었겠네? 근데 저기 어디서 먹었니? 뭐가 좀 짜지 않니?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푸네스의 언어를 통해서 이걸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처음부 다 다른 게 돼버려요. 나 슈퍼스프링 피자 먹었어? 그럼 이제 선생님 물어봐야 돼. 그게 뭐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2월 2일 저녁 7시 뭐 저기 동경 몇 도 어디에 있는 어떤 걸 먹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소통이 되겠어 안 되는 거죠. 근데 좀 짰어 이렇게 말하면 짠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짜다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혀의 특정 부분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 할 때 혀? 그건 뭐야?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혀? 아까 개를 14의 3자리 뭐 4의 3자리 이렇게 표현하듯이 개념이라는 게 없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요. 일종의 푸네스의 언어는 사적 언어가 되는 거야. 사적 언어. 혼자만 하는 언어.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 타자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죠. 공적 언어가 돼야 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해되냐? 무슨 말인가? 자, 봐봐. 우리가 이 헬렌 켈러는 유추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유추적인 상상력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개념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개념을 다른 상황에다 적용을 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요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푸네스의 언어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개라는 개념, 손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다 다른데 하나의 개념, 그것도 이름인데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안 돼. 그러니까 푸네스의 언어의 의의는 개별자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낸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지? 개별자의 특징들을 우리가 다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것과 함께 보다 분명한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런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의 한계를 지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본다면은 재심은 나에서 유추하고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얘는 이 푸네스의 언어는 첫째 지식을 확장시키지 못해요. 개념이 없으면. 두 번째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걸 추상적으로 알고 있죠.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 그치?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만유인력 법칙과 같은 추상화된 그렇게 개념으로 진술된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밖에 서술을 못해. 법칙이라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진술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필은 던지면 떨어진다. 지우개는 던지면 떨어진다. 리모컨도 던지면 떨어진다. 이명순도 던지면 떨어진다. 물통이라고도 안 되면 이 물통을 던지면 떨어져. 시계도 던지면 떨어져. 모든 표현들을 다 나열해야 돼. 그걸 다 모아놓고 야 이게 과학법칙이야 이렇게밖에 말 못한다는 거지. 그지? 이해되니? 개념이나 그렇게 추상화된 법칙이 비슷한 거야. 이해돼?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요게 얘네들은 묶였을 수도 있어요. 푸네스의 언어를 좀 상세하게 적게 되면 좀 늘어나는 거고 단락을 나누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로 묶어서 써버리는 방법도 있는 거지. 재심은 나하고 다른
우리 개념, 이 언어 표현이 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프레스의 언어의 의에 해당되는 제시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는 개념을 중심으로 파악하게 된 프레스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제시문을 하는.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지식의 확장, 소통의 불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했어?